챕터 1 황금빛 초대장. 바다는 유난히 평화로웠습니다. 햇살이 수면 위에서 부서질 때마다 수천 개의 황금 조각이 반짝이며 눈부신 춤을 췄습니다. 그 위로 거대한 크루즈 한 척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골던 크루즈, 이름 그대로 황금빛으로 빛나는 배였습니다. 배의 외벽은 마치 새로 도색한 대리석처럼 매끄럽고 유리창마다 반사되는 햇살이 바다 위를 물들였습니다. 정옥은 선착장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에는 소녀 같은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지낼 곳이라니.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승선 통로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라벤더 향이 섞인 바람이 불어오고 로비에는 샹들리에가 눈부신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발자국 소리조차 흡수할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옥님. 미소 띤 승무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제복에는 금색 엠블럼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객실은 18층 스위트입니다. 바다 쪽으로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옥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금빛 손잡이, 흰색 대리석 벽, 그리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 마치 고급 호텔이 바다 위로 떠 있는 듯 했습니다. 객실 문을 열자 하얀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것은 끝없는 푸른 바다. 침대는 천으로 감싼 구름 같았고 작은 테이블에는 환영합니다, 고정옥님이라 새겨진 카드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네. 그녀는 웃으며 커튼을 젖혔습니다. 창밖의 수평선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바람은 따뜻했고 그 바람 속엔 희미한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화와 안정, 그리고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달콤함. 정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월의 주름이 고요하게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젊은 날처럼 생기 있었습니다. 나도 이런 데 와보는구나.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우가 고생 많았을 텐데 그래도 효자야. 화장대 위에는 오늘의 프로그램이라 적힌 안내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인 시음회 오후 5시, 요가 명상 7시, 선셋 클래식 콘서트 9시. 그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골든 크루즈에서의 하루는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라. 어쩌면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점심 무렵 레스토랑으로 향하자 은은한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왔습니다. 테이블마다 유리잔이 반짝이고 창밖으로는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푸른 선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서빙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첫날 식사는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가볍게 샐러드로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미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향긋한 허브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그녀는 와인 한 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참 고요하네. 잔을 내려놓는 순간 어딘가에서 낮은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선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웨이터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손님들은 그 흔들림을 그저 파도의 장난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때 정옥의 시야 한쪽에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식당 구석에서 직원과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정옥은 그 눈빛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마치 여긴 당신이 생각하는 곳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어디까지나 완벽한 평화의 바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정옥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균열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이어질지를.
그날 밤 배는 고요히 항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옥의 인생도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챕터 2 금빛의 균열.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옥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다 위의 아침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물결은 부드럽게 흔들리고 멀리 수평선은 고요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늙어간다면 정말 행복하겠지. 객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룸서비스입니다. 문이 열리자 흰 제복을 입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트레이에는 과일과 요거트, 그리고 작은 약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정옥이 묻자 직원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모든 투숙객께 제공되는 건강 보조제입니다. 선상 의료팀에서 개인 건강 데이터에 맞춰 조제한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하얀 알약 2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감기약처럼 생겼네. 직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면역과 인지 기능 개선용입니다. 아침마다 복용하시면 됩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옥은 손바닥 위에 알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잔에 넣었습니다. 물 위에서 알약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거품이 피어오르고 색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그 잔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마시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크루즈의 하늘 정원이라 불리는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유리 천장이 투명하게 열려 있고 인공 햇살 아래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천국 같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한켠에서 간병용 복장을 한 젊은 여인이 보였습니다. 검은 단발머리, 파란 셔츠, 눈빛은 맑지만 어딘가 예민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혈압을 측정하고 있었는데 순간 정옥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죠? 네, 어제 들어왔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아라예요. 의료지원팀에서 근무해요. 손을 맞잡는 순간 정옥은 묘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차가운 손인데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요? 아니요, 이번이 첫 출항이에요. 그래서 아직 많이 서툴러요. 일이 편한 건 아니에요. 아라는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르신들은 대부분 행복해 하시지만 가끔은 너무 조용하죠. 그 말이 지나가듯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마음 한구석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조용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요. 이상하게 밤이 되면 다들 잠든 것처럼 너무 조용해서요. 아라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객실 불을 끄고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바깥에서 아주 작은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우. 규칙적인 기계음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엔 별빛만 가득했지만 바다 아래 어딘가에서 미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천히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탁탁탁. 규칙적이지만 무겁고 밤 공기 속에서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정옥은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직원 2명이 무언가를 실은 카트를 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카트 위에는 덮개가 씌워져 있었지만 안쪽에서 은빛 관 같은 것이 반짝였습니다. 저게 뭐지?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직원들이 코너를 돌아 사라지자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이상해. 여긴 뭔가 숨기고 있어.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음악은 어제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옥의 눈에는 모든 것이 조금씩 다르게 보였습니다. 웃는 승무원의 얼굴도 조식 테이블의 음식도 마치 정해진 각본 속에 존재하는 배우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레스토랑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아라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밤에 절대 나가지 마세요. 정옥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들었을 땐 아라는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옥은 밤마다 바다 아래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것이 단순한 엔진 소리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챕터 3 바다 아래의 소리. 정옥은 또다시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배에서는 밤마다 잠이 깊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딘가 멀리서 우우하는 낮은 진동음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엔진 소리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너무 규칙적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젖혔습니다. 검은 바다 위 달빛이 은색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면 아래 어딘가 희미하게 푸른 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닷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신호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정옥은 창문에 손을 대고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묘한 두근거림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건 뭘까?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의료실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매일 나눠주는 알약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 꼭 먹어야 하나요? 그녀가 묻자 직원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규정 사항입니다. 복용 기록이 자동 저장돼요. 자동 저장? 네, 건강 데이터요. 걱정 마세요. 직원이 돌아서자 아라가 의료실 한쪽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정옥에게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오늘 오후 선미 정원으로 오세요. 정옥은 점심 이후 조심스레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유리 지붕을 통과하며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꽃 향기가 짙게 퍼졌지만 공기 어딘가에는 미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 벤치에 앉자마자 아라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여긴 이상해요, 정옥님. 이상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아라는 조용히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그래프와 숫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건강 데이터예요. 혈압, 심박, 체온 그리고 인지 반응 속도까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어요. 그게 왜요? 요즘은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 흔하잖아요. 문제는 이건 치료용이 아니라 실험 데이터라는 거예요. 정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실험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그 약 있죠? 건강 보조제라던 거요. 그게 단순 비타민이 아니에요. 투여 후 일정 시간마다 뇌파 패턴을 기록해요. 이 배는 연구소예요. 정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라 씨, 설마 농담하는 거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그 데이터 안에 이상 반응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승객의 이름 옆엔 슬립이라고 표시돼요. 슬립? 그건 실험 중단 대상자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리고 정옥은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라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의료실 하층엔 제가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 있어요. 문서에는 D구역 실험실이라고만 돼 있죠. 정옥은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갑판 아래쪽의 구조물 틈새에서 또다시 그 푸른 빛이 번쩍였습니다.
밤마다 바다 밑에서 불빛이 보여요. 혹시 그게 D구역인가요?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그 빛은 의료 데이터 전송선이에요. 밤마다 서버로 자료를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끊으면 그들이 하는 일을 멈출 수 있겠네요. 둘은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아라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직원들은 단순 서비스 요원이 아니에요. 그중 절반은 보안팀이에요. 이 배는 겉으로만 호텔이지 안은 감옥이에요. 정옥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우리 뭔가 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 밤 제가 서버실의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그때 가서 세상에 증거를 남겨야 해요. 정옥은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강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그 진동음이 들려왔습니다. 우우우. 이번에는 그 소리 속에서 마치 사람의 숨소리 같은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평화로운 여행자로 머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챕터 4 침묵의 전송. 밤은 깊었습니다. 모든 조명이 꺼지고 크루즈는 바다 한가운데서 고요히 멈춰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거대한 배 전체가 숨을 죽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옥은 얇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고요한 침대, 정리된 트레이,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남겨진 약병. 그녀는 그것을 손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복도는 어둠 속에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벽면의 조명은 깜빡이며 간헐적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몇 걸음 뒤 복도의 모퉁이에서 아라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재킷, 손전등, 그리고 품속에 작은 태블릿. 이제 준비됐어요? 응, 오늘 밤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그들은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금속 계단이 발끝에 살짝 울렸습니다. 층을 내려갈수록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기계 오일, 소독약, 바닷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밑이 D구역이에요. 이 밑에 뭐가 있죠? 서버실, 그리고 실험구역. 아라는 주머니에서 카드키를 꺼냈습니다. 문 옆 단말기에 꽂자 삐익 하는 짧은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금속문이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유리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관에는 혈액 샘플, 약물 앰플, 그리고 냉각 장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형광등이 비추는 그 공간은 병원도 연구소도 아닌 차가운 실험실 그 자체였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있던 배 맞나요? 맞아요. 하지만 이건 일부만 봤을 뿐이에요. 아라는 문 안쪽 벽면의 터치 패널을 조작했습니다. 서버의 위치가 표시된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E-층 끝쪽. 저기가 메인 서버예요. 그들은 벽면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멀리서 경보등이 한 번 깜빡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통신 서버실. 철제 문에는 오소라이즈드 퍼스널 온리라는 표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라가 숨을 고르며 카드키를 꽂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냉기 같은 바람이 스쳤습니다. 저기에요. 방 한가운데 수십 개의 서버가 붉은 불빛을 내며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통신 포트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아라는 태블릿을 연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 모든 걸 보내야 해요. 이메일로요? 네.
보안망을 피해 위성망으로 전송할 수 있어요. 제게 남은 접근 권한은 10분뿐이에요. 아라는 손에 쥔 USB를 태블릿에 연결했습니다. 여기 제가 빼온 기록이에요. 그 혈액 샘플 사진들 다 담았어요. 좋아요. 아라는 빠르게 파일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업로딩 12%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숨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45%, 67%, 82%. 그때 멀리서 쿵 하는 진동이 울렸습니다. 정옥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죠? 발각됐어요. 통신망에 접속하면 바로 알림이 가요. 아라는 손가락을 떨며 계속 입력했습니다. 93%, 96%. 바로 그때 방 밖에서 굵은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열어요. 거기 누구야? 금속문이 흔들렸습니다. 정옥은 숨을 죽였습니다. 다 됐어요? 아직이요. 99%. 바로 그 순간 전원이 꺼졌습니다. 방 전체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서버의 불빛이 꺼지고 화면에는 커넥션 로스트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아라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아직 전송 완료가 안 됐어요. 보내긴 보낸 거죠? 파일이 절반만 갔어요. 제목만 남고 중간 데이터는 잘렸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누군간 그걸 보고 찾을 거예요.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전원선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그러나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잉. 붉은 비상등이 깜빡이고 철제문이 자동으로 잠겼습니다. 아라가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갈 순 없어요. 정옥이 말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메일을 보내야 해요. 그래야 세상이 알죠. 문 바깥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버실 내부 감지됐습니다. 확보하라. 금속문이 강제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쏟아졌습니다. 정옥은 마지막으로 태블릿을 껐습니다. 보냈어요. 누군가 받았을 거예요. 그녀의 손 안에는 파일 이름만 적힌 메일 송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신인은 윤민우. 그녀의 아들 윤민우. 이메일은 분명히 전송되었다. 그러나 파일의 절반이 잘려나간 채였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정옥의 흔적은 배 안에서 사라졌다. 정옥은 눈을 떴습니다. 먼저 느껴진 건 냉기였습니다. 바다의 냉기가 아니라 금속 바닥에서 올라오는 인공적인 한기였습니다. 눈을 뜨자 천장에는 새하얀 형광등이 그리고 귓가에는 삐삐 하는 일정한 전자음이 들려왔습니다. 팔에는 관이 꽂혀 있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그녀의 혈관 속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 액체가 움직일 때마다 몸 안쪽에서 얼음이 번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알아? 약하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바로 옆 다른 침대 위에서 아라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꺼풀은 반쯤 감겨 있었고 손끝에는 의료용 밴드가 묶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면마다 유리창이 붙어 있었고 그 너머에는 각양각색의 기계와 약품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데이터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일어났군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상자 117번 생체 반응 양호. 약물 주입 단계로 넘어갑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긴 어디죠? 테스트존입니다. 어르신은 선택된 분이에요. 선택? 노화 억제 실험, 기억 복원 프로그램, 신경 재생 연구, 이 배는 그 모든 걸 위한 무대입니다. 남자는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새로운 시대가 올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정옥의 손등으로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주사기.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손목은 가죽끈에 묶여 있었습니다. 주입된 액체가 피 속으로 들어오자 세상이 하얗게 흔들렸습니다. 멈춰요. 제발. 그녀의 외침은 유리벽에 부딪혀 사라졌습니다. 의료진은 아무 말 없이 기계를 조정했습니다. 하얀 방, 하얀 사람들, 하얀 소리. 모든 게 무표정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알아였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본 거네. 예, 당신의 아드님이 반드시 볼 거예요. 둘은 서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피가 식은 손끝이지만 온기만큼은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증거예요. 아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살아남아요. 이 배가 우리를 삼키기 전에 우리가 이 배를 기억해야 해요. 그 순간 스피커에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D-3 구역 약물 반응. 45% 진입. 대상자 이동 준비. 문이 열리며 하얀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의식 속에는 단 하나의 소리만 남았습니다. 메일 전송 완료. 그 짧은 음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희망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다가와 침대를 이동시켰습니다. 바퀴가 금속 바닥을 긁으며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장 조명을 따라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한 줄기 푸른 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바다 아래에서 본 그 빛과 똑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향해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육지의 한 검찰청 사무실. 윤민우 검사 컴퓨터로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제목은 골든 크루즈 라이프 데이터 집. 그리고 첨부된 메시지는 단 한 문장뿐이었다. 엄마다. 도와줘. 챕터 6 바다의 신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새벽 1시 40분. 윤민우 검사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철을 밀어두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모니터 한켠에서 띠링 하는 메일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는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 고정옥. 제목 골든 크루즈 라이프 데이터 집. 순간 그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는 곧바로 클릭했습니다. 메일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다. 도와줘. 민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중 완료. 하지만 압축을 푸는 순간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파일 손상. 일부 데이터만 복구 가능. 복구된 내용은 몇 개의 그래프, 약물 투여 로그, 그리고 사진 몇 장. 그중 한 장이 민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엄마가 탑승 당시 착용한 의료밴드. 사진 하단에는 117 테스트 페이지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추적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메일의 발신 경로를 따라가자 위성망 좌표가 떴습니다. 레터투두 33, XX, 란저투두 128XX, 사우스시, 코리어 오프쇼. 남해.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골든 크루즈는 지금 카리브해를 순항 중이라 홍보 중이었다. 뉴스와 공식 SNS에는 관광객들이 웃으며 파티를 즐기는 영상이 매일 올라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영상 속 인물들은 모두 고정된 구도와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광고 회사의 합성 영상처럼 완벽하게 반복되는 장면들. 민우는 화면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뒷모습이 담긴 한 프레임을 확대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그림자 방향이 안 맞아.
영상 속 그림자가 모두 같은 각도로 뻗어 있었다. 시간과 장소가 달라도 그림자는 한 방향이었다. 그건 완벽히 조작된 영상이었다. 민우는 곧바로 사무실 옆 컴퓨터에서 공시 좌표와 선박 위치 데이터를 대조했다. 해상 운항 시스템 AIS, 오토매틱 아이덴터퍼케이션 시스템. 그의 손끝이 떨렸다. 골든 크루즈호. 좌표가 등록돼 있지 않아? 그는 다시 이메일 로그를 확인했다. 발신 시간, 위성 주파수, 발신 경로. 모두 남의 공해상. 민우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배가 카리브해에 있는 게 아니야. 그는 즉시 노트북을 닫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진수 반장님, 긴급 조회 부탁드립니다. 골든 크루즈호 실제 위치, AIS 비공개망까지 뒤져서라도 찾아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요. 그건 외교 관할이 걸려요. 관할 따질 시간 없습니다. 이건 노인 실종이 아니라 인체 실험일 수도 있어요. 잠시 침묵.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래, 10분만 줘. 민우는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화면에 남은 엄마의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모니터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엄마, 당신이 보내신 그 한 줄, 내가 반드시 세상으로 꺼내겠어요. 몇 분 뒤 박진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찾았다. 카리브해에 있는 배는 위장선. 실제 골든 크루즈 본선은 남해 공해상 정박 중. 엔진 꺼진 상태에서 미세한 데이터 송신 중. 민우는 숨을 멈췄다. 송신 중. 그건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엄마가 아직 배 위에 계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재빨리 법원 내부망에 접속했다. 화면에 한 줄 명령문을 입력했다. 긴급 압수수색 명령 청구. 피조사 대상 골든 크루즈 그룹 본사. 혐의 의료 데이터 불법 수집, 인체 실험, 고령자 신체 정보 유출. 민우는 서류를 전송한 뒤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바다를 향해 가야겠군요. 그 시각 남해 공해상. 정옥과 아라는 마지막 실험 단계로 이송되고 있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윤민우의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서명되었다. 진실이 바다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챕터 7 생명의 경계. 정옥이 눈을 떴다. 눈앞에는 차갑게 빛나는 천장이 있었다. 팔과 다리는 여전히 묶여 있었고 피부 아래로 주사 바늘이 파고들어 있었다. 옆을 보니 아라도 누워 있었다.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다. 여긴 페이지 3. 아라가 속삭였다. 약물 주입 전 마지막 단계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또렷했다. 유리병 너머로 하얀 가운을 입은 인물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사람이라기보다 실험 장비의 일부처럼 보였다. 대상자 117번 신경 반응 안정화, 118번 약물 투여 준비. 정옥의 손끝이 떨렸다. 아라, 우리 이제 끝나는 거야? 아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메일은 나갔어요. 그게 누군가에게 닿았다면 이 배는 오래 못 가요. 정옥은 눈을 감았다. 그럼 조금만 더 버티자. 서울중앙지검 윤민우의 임시수사실. 벽면 모니터에는 위성 지도와 데이터 로그가 떠 있었다. 그는 해경, 사이버 수사팀, 외교부 담당관과 함께 있었다. 좌표 확인. 남해 공해상 정박 중인 미확인 선박 한 척 포착. 이름은 없지만 선체 길이와 톤수, 외형 모두 골든 크루즈 본선과 일치합니다. 공식 항적은 없습니다. AIS 차단 상태입니다. 민우는 숨을 고르며 화면을 응시했다. 바다 한가운데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거기야. 한 수사관이 보고서를 들고 뛰어왔다.
검사님, 방금 서버 복구 끝났습니다. 의료 데이터 일부와 네트워크 로그 확보했어요. 내용은 모두 삭제돼 있습니다. 다만 그가 잠시 머뭇거렸다. 마지막 송신 로그가 있어요. 누군가 배 안에서 외부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우는 그 말에 눈을 들었다. 시간이? 이틀 전 새벽 2시 41분. 그 시간은 바로 엄마의 메일이 도착했던 순간이었다. 배 내부에선 현재 무슨 신호도 잡히지 않아요. 하지만 전력 공급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건 누군가 아직 거기 있다는 뜻이죠.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결단의 순간이었다. 해경과 합동 진입 명령 준비하세요. 위장회사 본사와 선박 2곳 동시에 압수수색합니다. 누군가가 물었다. 만약 이미 버린 배라면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버린 배는 전원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엔 아직 누가 살아있습니다. 페이지 3 투여 준비. 주입 개시. 액체가 천천히 관을 타고 내려왔다. 정옥이 이를 악물었다. 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때 배가 흔들렸다. 쿵. 무언가 거대한 것이 선체를 들이받는 소리가 났다. 경보등이 깜빡였고 의료진들이 허둥지둥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지? 외부 접근 신호입니다. 공해상 감시선이 근처로 접근 중입니다. 책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든 데이터 삭제. 즉시 이송하라. 정옥은 비틀거리며 아라의 손을 잡았다. 왔어, 민우가. 정말일까요? 그래. 저 경보, 그건 바다의 문이 열리는 소리야. 의료진들이 달아나고 자동문이 잠기기 직전 정옥은 남은 힘으로 의자에서 몸을 밀어냈다. 그녀는 손목의 끈을 뜯어내며 외쳤다. 아라, 같이 나가야 해. 아라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살아남아요, 정옥님. 이건 끝이 아니에요. 밖에서는 금속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쾅쾅. 해경입니다. 모두 정지하세요. 문이 열렸고 쏟아지는 빛 사이로 정옥은 누군가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 익숙한 얼굴. 민우. 그녀는 힘없이 웃었다. 이제 됐구나. 그의 품에 안긴 채 정옥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바다와 섞여 이 배의 마지막 비밀을 씻어내듯 빛났다. 그날 새벽 골든 크루즈호는 해경의 지휘 아래 압수되었다. 배 안에서 발견된 자료는 의료계와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정옥과 아라 두 사람은 다시 무트로 돌아왔다. 하지만 바다는 아직도 그날의 침묵을 간직하고 있었다. 챕터 8 새벽의 바다 그리고 그 후의 살. 남해의 수평선 위로 여명이 스며들고 있었다. 차갑던 물결이 조금씩 온기를 머금으며 밤의 그림자를 밀어내고 있었다. 골든 크루즈호는 이제 그 이름을 잃은 채 부두에 묶여 있었다. 선체의 금빛 페인트는 벗겨졌고 그 화려했던 조명 대신 경찰의 노란 띠가 배를 감싸고 있었다. 그날 이후 수많은 뉴스가 세상을 뒤흔들었다. 골든 크루즈, 고령자 생체 실험 의혹, 가짜 관광 프로그램, 실상은 의료 데이터 수집, 회장 포함 관계자 37명 구속.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이 사건을 다뤘지만 정옥은 그 어느 것도 보지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분노의 기사나 숫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바닷가의 작은 병원 창가에 앉아 있었다. 의료용 붕대가 감긴 팔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다. 그 빛은 마치 바다가 그녀를 다시 품고 있는 듯 따뜻했다.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다. 검은 정장 차림의 그는 잠시 서성이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오늘 회장 재판 끝났어요. 그래, 결과는?
무기징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지, 더 바랄 것도 없네. 민우는 어머니 곁에 앉았다. 둘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그리고 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선박의 그림자. 저 배, 곧 해체된다더라. 민우의 말에 정옥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야지. 그건 사람의 배가 아니었어. 며칠 뒤 정옥은 퇴원했다. 그녀는 아라와 함께 작은 마을의 바닷가 카페를 열었다. 커피향과 파도 소리가 섞이는 그곳엔 늘 따뜻한 공기가 맴돌았다. 두 사람은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며 웃었다. 가끔씩 손님 중 누군가 그때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 아라는 잔잔히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를 두려워하지만 저는 이제 그곳이 다시 삶의 시작이라고 믿어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난 사람만이 진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죠. 한편 윤민우는 여전히 검찰에 남아 있었다. 그는 언론의 관심을 피하듯 조용히 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위에 한 통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보내는 사람 아라 정옥. 봉투 안엔 폴라로이드 한 장이 있었다. 바닷가 카페 앞 두 여인이 커피를 들고 웃고 있었다.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바다는 다시 우리를 살게 했어요. 민우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에는 슬픔보다 평온이 더 많았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서류를 스치며 흩날렸다. 그 바람 사이로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바다는 많은 걸 삼켰지만 끝내 인간의 존엄만은 버리지 않았다. 그날의 황혼 속에서 누군가는 비로소 삶을 다시 배웠다. 에펄로그 황혼의 끝, 새벽의 시작. 인생의 바다는 언제나 고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순풍이 불어오고 어떤 날은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배를 버티며 조타기를 쥐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옥과 아라, 그 두 여인은 바다 위에서 죽음과 마주했습니다. 누군가의 욕심과 탐욕이 만든 지옥 속에서도 그들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엔 살고 싶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강한 인간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는다는 건 단지 숨을 쉬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받아도 세상이 무너져도 다시 세상을 향해 눈을 뜨는 것, 그게 진짜 삶입니다. 정옥은 다시 바다를 봅니다. 그 바다는 이제 공포의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라는 말합니다. 이제 나는 바다가 무섭지 않아요. 그 바다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으니까요. 윤민우는 그날 이후에도 많은 사건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세상은 더 이상 흙과 백으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법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내는 작은 선택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시간은 흘러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그 위를 지나고 누군가는 그 곁에서 삶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 진실은 가라앉지 않는다. 아무리 깊은 바다 속이라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삼켰지만 끝내 인간의 존엄만은 놓아주지 않았다. 그 황혼의 끝에서 누군가는 비로소 새벽을 만났다.